늘 구독만 해왔던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대 중반이 된 한 남자입니다. 막상 글을 쓰려니 그때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절로 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지만 평탄했던 제 삶이 자칫 묵사발이 될 뻔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여자라고는 구경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중, 남고, 공대, 군대 루트를 밟았기 때문이었지요. 성격이 유쾌하고 활발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여자에 썩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전 저만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하나둘 연애를 하고 이른 나이에 장가를 간 놈도 있었지만 전혀 부럽지 않았죠. 20살이 되도록 연애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저를 친구놈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뭐 감정이라는 게 없냐? 뭐 옆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가슴이 뻐렁치고 그런 게 없어? 내 말이 얘는 전지현이나 손예진 옆에 지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새끼라니까. 야, 남자가 꼭 여자 보고 설레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냐? 관심 없을 수도 있는 거지. 하여튼 학교 다닐 때부터 희한한 새끼였다니까. 쟤는 막심 잡지도 안 봐. 가만히 더 떠먹여줘도 관심도 없어. 문제가 많네. 문제가 많아. 학창시절 친구 한 명이 성인 잡지를 구해오면 반 친구들끼리 3355 모여 침을 질질 흘리며 함께 구경을 하곤 했지만 저는 굳이 그런 곳에 시간을 쏟고 싶지 않았어요. 여자에 대해 감정이 없느냐고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좀 오글거리실 수도 있지만 제 아무리 예쁜 여자를 보더라도 딱히 가슴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를 좋아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운명적인 끌림이 느껴진다거나 두근거리는 감정이 들지 않았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언제 찾아올지 모를 제 운명의 상대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살이 되었고 군대를 다녀온 뒤 네로라 하는 IT 기업의 개발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틈에 돌아보니 주변 친구들은 전부 장가를 가게 되었고 결국 저 혼자만 외로운 솔로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이대로 혼자 쓸쓸하게 늙어 죽으려나? 나 이러다 나중에 고독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점점 스멀스멀 올라올 때쯤이었을까요? 저와 한 달 차이 나는 실수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애살이 있어 제가 아끼는 후배 녀석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개발 2팀 이대리님 결혼하시는 거 아시죠? 선배님 가실 거예요? 이대리도 결혼해? 선배님도 참 청첩장 돌린 지가 언젠데요. 선배도 받았잖아요. 그거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어요? 요새 하도 정신이 없어서 잊어먹고 있었네. 당연히 가야지. 선배랑 동갑인 이대리님도 결혼을 하는데 선배님은 뭐 연애 같은 거 안 해요? 여자 만나는 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야, 개발자한테 연애는 사치야 임마. 그리고 남중 남고 공대 군대 루트 밟은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거 아니냐?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남중 남고 공대 나왔어도 연애할 사람 다 하고 결혼할 사람 다 해요. 선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얼굴이 아깝다? 그 잘난 얼굴로 연애도 안 하고 뭐해요?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모태솔로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죠? 그래 맞다 맞아 나 모태솔로다. 근데 뭐 보태준 거 있냐? 와 세상에 진짜 얼굴이 아까운 케이스였네. 안 되겠다. 아 선배이 착하고 마음씨 좋은 후배가 선배를 위해서 여자 소개라는 걸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됐어. 다시 말하지만 개발자한테 연애는 사치야. 아 그러지 말고요. 형 또래들은 이제 하나 둘씩 장가가고 애 돌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솔로로 지내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시라니까요. 아 진짜 됐다니까 그러네. 그래도 계속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사진이나 한번 볼게. 누군데?
저는 계속 사양을 했지만 후배놈이 옆에서 자꾸 바람을 불어넣는 탓에 결국 못 이기는 척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괜찮은 척 했지만 주변에서 하나 둘 떠나가니 저도 사람인지라 외로움이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제 말에 후배놈은 좋다고 소개시켜줄 여성분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순간 몸에 찌릿한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몇 살이셔? 선배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죠. 저랑 동갑이에요. 제 친구거든요. 28살 계속 무용하다가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선배 표정 보니까 아주 뿅 간 것 같은데 어째 뭐 약속이라도 잡아드릴까요? 약속을 잡아줄까 묻는 후배 녀석의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네로라 하는 연예인들에게도 눈길이 안 갔던 저인데 고작 사진만 봤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레임을 느낀 건 처음이었기에 정말 한 번은 얼굴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배 녀석은 여성분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었다 했고 퇴근 후 카톡 한 통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민우 소개로 연락드렸어요. 최진서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30살 강유준이라고 합니다. 민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드문드문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취미는 무엇이고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고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다 토요일에 만나자는 금약속을 잡았지요. 너무 이런 건 아닌가 싶었지만 생각 이상으로 적극적인 그녀의 태도에 저도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꼭 첫사랑을 시작하는 사춘기 학생처럼요. 그렇게 평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공대생의 특징은 바로 안경에 체크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 하지만 소개팅 자리까지 그런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어 후배 녀석이 이야기해준 대로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랜만에 머리도 올린 채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유준씨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하하 말을 왜 그렇게 더듬으세요? 귀도 엄청 빨개지셨는데 건네면 뻥하고 터질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긴장돼서요. 제가 너무 예뻐서 긴장된 건 아니고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안 봐도 그럴 것 같았어요. 저희 밥부터 먹을까요? 다리 아프게 이러고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요. 그녀는 제 팔에 팔짱을 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저와 처음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숫기도 없고 언변 능력도 딸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뒤로 자지러지게 빵빵 터졌습니다. 진짜 엄청 웃기시네요. 이렇게 웃기고 재미있는 분이 왜 여태까지 연애 한 번을 못 해봤지? 여자들 눈이 삐었나? 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약간 뭐랄까? 운명을 기다리는 타입이었다고 할까? 운명이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자였구나. 그런데 왜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덥석 받으셨어요? 그게 진서씨 사진 보자마자 가슴속에서 찌릿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받아본 적 없어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지. 뭐예요, 그게? 사실 저도 그랬는데 저 원래 소개받고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민호가 한번 만나보라고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였는데 받길 잘했다. 말도 잘하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예뻤던 그녀는 바짝 말라버린 저의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녀에게 홀려버린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을 해보았어요. 저희 연애 소식은 사내에 완전히 소문이 쫙 퍼져버렸고 이 모든 공을 세워준 후배 녀석은 실실 웃으며 저에게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다 제 덕인 줄 아십시오. 나중에 술 한잔 거하게 쏘셔야 합니다. 당연하지. 난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
진서같이 예쁘고 착하고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애가 나 같은 걸. 진짜 선배는 그게 문제예요. 선배 얼굴도 잘생겼지, 학력도 좋지, 일도 잘하지 선배가 뭐가 모자란데요. 자신감을 좀 가져요. 몰라요? 남자는 자신감, 자존감 빼면 남자는 시체여 시체. 좀 당당하게 어깨도 좀 펴고 살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너밖에 없을 거다. 진짜 고맙다, 이노야. 조만간 날 잡아 크게 한번 쏠 테니까. 그땐 자존감이 낮던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후배 녀석이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답게 당당했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던 그녀에게도 항상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저는 점점 변해갔고 지친 표정을 짓는 날보다 웃는 표정을 짓는 날이 늘어갔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표정을 바꾸니 안 풀리던 일들도 전부 다 잘 풀리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느낀 건 이 여자라면 내 미래를 맡겨도 되겠구나.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이 되는 기념일에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저의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셨던 부모님께서도 프로포즈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내가 노총각으로 혼자 골방에서 늙어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아유 그럼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우리 유준이처럼 잘난 남자 찾는 것도 드물지 암. 그렇고 말고 두 말 하면 잔소리고 세 말 하면 입 아프지. 매사에 살갑고 잘 웃어주는 그녀를 부모님께서는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녀의 부모님께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서로 결혼을 반대하거나 그런 게 없었기에 저희는 무사히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제 눈에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예쁘고 착했던 그녀였기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할 날들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직 저의 희망이었고 착각이었고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가지기를 바랬지만 아내는 신혼이기에 우리의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아기를 낳고 싶어질 때쯤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내의 의사가 중요했기에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하고 다른 신혼 부부들처럼 알콩달콩한 신혼을 보낸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 있잖아. 모아둔 돈 좀 있어? 응. 모아놓은 돈 우리 신혼집 사는데 80% 보태고 지금 통장에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 응?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럼 얼마든지 말만 해. 들어줄게. 무슨 일 있어? 아니 뭐 고민이라도? 내가 지금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계속 남의 학원에서 강사 일만 하는 게 좀 질린다고 해야 하나? 월급쟁이로 사는 게 지친다고 해야 하나? 회원님들도 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니 당신 모아놓은 돈 좀 있으면 나 필라테스 학원 하나만 차려주면 안 되나 싶어서. 갑작스러운 말에 어안이 벙벙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낸 것이 티가 났기에 저는 신혼집을 구하는데 보태고 남은 돈과 대출 조금을 보태어 동네 근처에 상가를 하나 사서 필라테스 학원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된 도리로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고 저의 급여도 적은 편이 아니었기에 딱히 무리가 있지는 않았지요. 최근 들어 어두웠던 아내의 표정도 어느덧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의심 없이 학원을 차려주었던 게 문제였던 건지 아내는 학원을 오픈하자마자 밖으로 나다니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수업 시간을 본인 마음대로 조절했고 누구와 자꾸 만나 술을 마시는 건지 지독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완전히 보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어우, 술 냄새. 당신 오늘도 술 마신 거야? 대체 며칠째야? 간 때문이라고 외치는 차돌이도 당신 보고 답 없다고 고개 흔들고 가겠다. 하하, 이게 누구야? 사랑하는 우리 신랑 돈 잘 벌어오는 능력자 내 남편이네.
오늘 기분이 좋아서 내 한 잔에 쏘았다 취한다. 기분 좋다. 아, 그래, 기분이 좋은 건 알겠는데 몸 좀 생각하자. 평소에는 술도 잘 못 마시던 사람이 매일같이 술로 샤워를 하고 오고, 당신 덕분에 내가 맨날 해장국을 먹어. 알아? 헉, 나 덕분에 해장국을 맨날 먹어? 완전 이득 아니야? 다 나 덕분인 줄 알아. 이렇게 예쁘고 몸매 좋은 마누라랑 사는 것도, 매일매일 해장국 끓여 먹는 것도 영광으로 알란 말이야. 나 졸려. 이렇게 술주정을 한 뒤 현관 앞에 쓰러져 잠에 드는 건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줄기차게 오바이트를 해서 버린 옷만 여러 벌,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아내의 행동에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강사가 아니라 대표였기에 동종업계 사람들이랑 모여서 사업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기울일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말 바보 천치가 따로 없었습니다. 다행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로 아내가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내 발로 기어들어오는 일은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맨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오늘 야간 수업 있었어. 밤 11시부터 1시까지가 마지막 타임이거든. 9시부터 11시까지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적혀있던데, 얼마 전에 새로 생겨서 직장을 늦게 마치시는 회원님이 어떻게 좀 안되겠냐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응 안돼요 라고 말해? 그분이 나랑 본 세월이 얼만데 그냥 나 늦게 들어오면 먼저 자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찾아보고. 그래, 당신은 걱정되니까 그러지. 내가 뭐 길 모르고 집 모르는 어린애야? 그런 걸로 걱정 좀 하지마. 아, 알았어 미안해. 되게 이런 날선 반응이 돌아왔기에 저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간섭이 심했나 싶은 마음에 아내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건지 어느덧 뽀얗던 제 눈 밑은 판다처럼 새카맣게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선배 얼굴이 왜 그래요? 사흘 내리잠도 못 잔 사람처럼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오겠네.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요새 잠이 좀 안 와서 그래. 역시 신혼이 좋은 건가? 요새도 여전히 변함없이 뜨거운 거 봐요. 선배, 뜨겁긴 무슨 좀 뜨거워봤으면 좋겠다. 역시 무슨 일 있구나. 그죠? 자자, 그럴 땐 주선자한테 말하는 게 최고예요. 전 두 사람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해결사 역할 톡톡히 해드릴게요. 자, 말씀해보세요. 무슨 일인데요? 가슴을 톡톡 치며 자기만 믿고 말해보라는 후배 녀석한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여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고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턱까지 개고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던 후배 녀석은 벼랑간 제 어깨를 툭 치며 푸하하 웃더라고요. 뭐야, 왜 때리는데? 에이, 선배도 참, 뭐 그런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고 그래요. 이건 선배가 엄청 예민한 거네. 마누라가 일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선배도 일 때문에 늦게 들어가고 아예 집에도 못 들어가는 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술도 좀 마실 수 있고 그런 거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거 하나 이해 못 해주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근데 매일같이 술 마시고 들어오고 1시까지 수업하고 들어오는 건 좀 걱정할 만하지 않아? 뭐 수업한다고 거짓말하고 딴짓이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선배 걱정하지 마요. 제가 장담하는데 걔 한눈 팔거나 그런 애는 아니니까 진짜 단순히 지금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도 쓸데없이 걱정 그만하고 선배 일이나 잘해요. 잠도 좀 자고. 얼굴 보면 곧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런가? 후배 녀석의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 진짜 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볼은 쏙 들어가 있고 다크서클은 진짜 어디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려져 있고, 이러다가는 제가 먼저 죽겠다 싶어
이제는 정말로 신경을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도 새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기 때문에 신경을 쓸 틈이 사라지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아졌고 에너지 음료의 여파로 인해 잠을 푹 자본 지도 옛날 일이 되었던 그 어느 날 집에서 쪽잠을 자고 졸린 눈을 부비며 운전대를 잡았던 그날은 유독 잘 풀리는 일이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저장된 파일이 날아가고 풀린 운동화 끈을 밟아 넘어지고 커피를 썩고 이상할이 많지 악재의 연속이었지요. 선배, 오늘 뭔 날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게 아침부터 파일이 날아가지를 않나 신발끈 밟고 자빠지지를 않나. 평소에는 안 하던 실수를 오늘 몰아서 하는 느낌이랄까. 조심해 선배, 오늘같이 재수없는 날 퇴근길에 사고라도 날라. 이게 재수없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아니 진짜로 이거 법칙이잖아요. 뭔 법칙이라고 하던데? 머피네 법칙? 머피의 법칙이다 이 바보야. 아무튼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야지. 걱정해줘서 고맙다. 한번 꼬인 일은 풀리지 않고 더 꼬여만 간다는 머피의 법칙, 매사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기에 퇴근길 운전도 최대한 속도를 줄여가며 서행 운전을 했지요. 그런데 왜 돌불빛이 이쪽을 보고 있지? 여기는 반대 방향인데?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로 밝은 불빛 뒤쪽에서도 마주칠 수 없는 역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는 차,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차를 피할 새도 없이 눈을 질끈 감아버렸고 그 차는 저를 피해갔지만 제 차는 가드레일을 강하게 들이받아 전복되었고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 건 온몸에 감각이 없었다는 것과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는 것뿐이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하얀 형광등 불빛이 보였고 저는 두 다리가 붕대에 칭칭 감겨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부모님께서 계셨죠. 잠깐 움직이려 하니 절로 으윽 소리가 나올 만큼 온몸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신음 소리의 옆에서 쪽잠을 주무시던 부모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어머 여보 유진이 일어났어요. 빨리 간호사 선생님 아니 의사 선생님 불러와요. 얼른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머리야 온몸이 다 아프네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왜 여기 있고 제 다리는 또 왜 이래요? 이거사 너 함 아프면 도로에서 죽을 뻔했어 자면서 운전했냐? 평소에는 운전만 잘하던 내가 사고가 나서 엄마 아빠는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지. 너 지금 일주일째 이러고 있었어. 일주일이나요? 그럼 회사는 지금 사람 의식이 없는데 회사가 중요하니 당연히 말해뒀지. 사고 나서 지금 의식이 없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의식 돌아오면 연락달라고 하더라. 그럼 집사람은 어디 있어요? 안 왔어요? 아까까지 있다가 수업 있다고 하고 갔어. 이따가 전화해줘야지. 아휴 그나저나 하늘이 도왔단다. 다행히 내 쪽 이상은 피해갔는데 다리는 어머니는 붕대가 감겨있는 제 두 다리를 보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내 다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구나 하면서요. 이옥구 의사 선생님과 아버지가 들어왔고 현재 제 상태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사고 당시 두 다리가 차량 잔해에 깔려 뼈가 으스러져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이야기. 그러니 쉽게 말하면 운이 좋으면 다시 걸을 수 있지만 운이 좋지 않다면 걸음을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마세요. 아직 젊어서 뼈는 생각보다 빨리 아물 거고 재활을만 열심히 해준다면 큰 이상은 없을 겁니다. 우선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회진이 끝나고 부모님도 집으로 가셨을 무렵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를 한 번 해봤던 아내는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한두어 번 더 걸었을 쯤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수업 중이야. 전화를 늦게 받네. 뭐야 당신 언제 일어났어? 아까 전에 일어났어. 제일 먼저 당신 생각이 나길래 바로 전화한 거고. 그런데 나 깨어났는데 안 기뻐?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어. 당연히 기쁘지. 당신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어. 나는 보고 싶어. 이따가 병원으로 올 거지? 미안. 나 내일 아침 일찍 수업이 있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알겠어. 묘하게 긴장하고 떨리는 듯한 목소리.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런 느낌보다도 더 강하게 들었던 건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저는 아내의 목소리도 얼굴도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일주일 새 정말 많은 연락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카톡을 보낸 건 다름 아닌 후배 녀석이었어요. 선배 얼른 일어나세요. 돌아오면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형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바람에 힘든 일은 다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얼른 와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와 같은 카톡들이 아래로 쭉 달려 있는데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어? 선배 일어나셨어요? 일어났으니까 전화를 하겠지. 잘 있었냐? 일주일 동안 나한테 한 독백 투정은 잘 읽었다 끝내주더라. 아이고 민망해라. 그래도 선배가 예전부터 아주 잘 알려주신 덕분에 아주 문제없이 잘 해내고 있습니다요. 다행이다. 나 다리만 나으면 바로 복귀할 거니까 그때까지 실수하지 말고 잘하고 있어.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나한테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선배 나중에 병원 한번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다 오십시오. 후배 녀석은 언제나 그랬듯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저에게 푹 쉬다 오라고 말했고 저는 회복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한 다음 날 5분 정도 머무르다 간 거 외에는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도 많았고 카톡은 몇 시간에 한 번씩 답장을 하는 게 다였죠. 몇 번을 사정해야 겨우 5분 정도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업을 하느라 바쁜가 보다 생각을 했어도 친구도 아니고 남편이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연락도 잘 안되고 찾아오지도 않아 섭섭함은 점점 커져만 갔지요. 여보, 혹시 집에서 옷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뭔 옷? 환자복 있잖아. 아니 환자복 말고 편한 옷 좀 입고 싶어서. 속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당신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강아지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 달려가야 해. 그리고 그런 거 정도는 어머님께 부탁 좀 드려. 나 바쁜 사람인 거 알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하긴 당신은 침대에 맘 편하게 누워있으니까 바쁜 내 심정을 알 리가 없겠지만은 말을 뭐 그렇게 해. 내가 뭐 무턱대고 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옷 가져다 달라는 게 그렇게까지 말할 일이야? 알았어. 그럼 당신 옷이랑 속옷 사서 퀵으로 보낼게. 그럼 됐지? 뭐, 왜 퀵으로 보낸다잖아. 불만 있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퀵으로 제 물건을 보내겠다는 아내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대체 저한테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은 생각에 서러움까지 확 밀려들었죠. 이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울컥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누워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직접 와서 얼굴 잠깐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퀵으로 보내준다는 얘기를 그렇게 당연하게 해? 내가 당신한테 뭐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있어? 당신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달려가서 챙겨줘야 하니? 그런 거 정도는 퀵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연애한 지 50일도 안 된 애인 사이 아니야. 이제는 부부라고 그런 철없는 감상 좀 갖다 버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철없는 감상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 나 변했어. 변한 거 맞아. 여태까지 일한다고 핑계댔던 거 사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나 다른 남자 만나는 중이야. 듣니? 뭐라고? 너무나도 당당한 아내의 고백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는 중이야라는 말이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와 미칠 지경이었고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당신이 알 건 없고 만난 지는 오래됐어. 당신이 병원에 있어서 굳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만들어서는 지금 내 탓하고 있는 거야? 당신 탓하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당신 태어나면 이혼 서류 쓰려고 미리 준비해 놨었는데 그것도 퀵으로 같이 보내야겠네. 다리만 바보 됐지. 손은 멀쩡하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이혼 서류를 퀵으로 보내겠다는 말과 함께 매정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웃긴 사람처럼 웃음만 나오더군요. 신이 제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병실로 퀵이 도착했고 제 사복과 속옷 몇 벌 사이에 이혼 서류가 담겨있는 봉투도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서류를 꺼내 보지는 못하고 조용히 서랍장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후배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선배님 치료는 잘 받고 계십니까?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몸은 좀 괜찮은데 정신은 안 괜찮네. 하루하루 점점 페인이 되어가는 기분이다.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선배님 페인이 되어가는 기분이라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야기 못 들었나 보네. 나는 이야기 듣고 전화 준 줄 알았는데 진서가 나더러 이혼하자네. 다른 남자 생겼다고. 이혼이요? 저는 이야기 들은 게 없는데 아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고. 아무튼 그래서 선배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무 말도 못했지 뭐. 지금 내 옆에 있는 서랍장에 이혼 서류가 있는데 차마 꺼내보질 못하겠다. 꺼내면 우리가 진짜 남이 되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아이고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죄송해요.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따끔하게 가서 난리를 떨까요? 우리 일인데 내가 신경을 왜 써? 괜찮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게 아닙니다. 선배님의 불행은 곧 제 불행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 친구 일이기도 하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법. 하지 말라고 했다. 괜히 나서지 마좀. 나는 괜찮으니까. 뭐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선배님 차라리 그냥 이혼하세요. 다른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랑 뭐하러 같이 살아요. 저 같은 바로 도장 찍어서 면상에 던져줬을 겁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답안은 다 있는데 난 왜 그 답을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전화 줘서 고맙고 나 복귀할 때까지 수고 좀 해주라. 에휴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는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 마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듬어지게 되었지요. 저희 부모님도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고 제 앞에서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커녕 그게 사람이냐? 아픈 서방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리를 해? 어쩐지 의식 없는 서방을 앞에 두고서 휴대폰에서 눈을 못 뜨더라니.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너희 애초에 결혼하겠다 한 것도 막았을 텐데 이미 끝난 인연 가지고 사내놈이 구질구질하게 걸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정리해라. 그게 낫겠다. 모두가 입을 모아 인연을 정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게 정말 정답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묻어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내어 작성한 다음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마치 제 연락을 회피하는 것처럼요. 연락이 닿아야 뭘 하던지 말던지 하는데 연락 자체를 받질 않으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배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호야. 왜? 선배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바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것 같으면 전화 끊어. 나중에 전화할게. 방금 회사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진서가 죽었대요. 선배님 죽었다는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죽어? 누가 죽었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물어봐야 하는데 차마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뭉이 공중으로 붕 떠서 조각조각 흩어지는 기분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회사로 연락이 갔다고? 충격받으신 건 알겠는데 정말이에요. 진서가 사고로 죽었대요. 오늘 아침에 잠깐만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데 너는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내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 어디 경찰서야? 어디에서 죽었다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은 이야기라 어디서 죽었는지도 잘 그래? 나 사장님 제외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다 친한 거 알고 있지? 전화하면 말해주겠지? 내가 말하기에 친절하면 선배 진서 제 친구예요. 제 친구가 죽었다는 걸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선배 넌 상당히 평론해 보이네. 원래 친구가 죽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야.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거짓말을 해도 좀 그럴싸하게 해야지. 사람 속이는 데는 소질 하나도 없는 새끼야. 솔직히 말해 너 뭐야? 뚝 전화는 아무 말 없이 끊어졌고 다시 전화를 거니 금세 제 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했던 후배놈의 말, 갑작스럽게 변한 아내의 태도, 그리고 방금 이 거짓말, 아내의 불륜 상대가 누군지도 알게 되었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이제는 바보같이 가만히 당해줄 수만은 없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내가 불륜을 했다는 내용 증명을 장인어른과 장모님 댁으로 작성하여 등기로 보냈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죽었다는 아내는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내용 증명을 보내니 귀신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살아있었네. 죽었다더니만. 당신 뭐야? 우리 부모님 집으로 등기 보낸 거 당신이지? 내가 불륜 저질렀다고 그래서 이혼할 거라고 보낸 거 당신 맞지? 네 불륜 저지른 거 네 그 잘난 남자친구랑 나 말고 아는 사람이 또 있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아셔야지. 누구 때문에 우리 둘이 갈라지게 됐는지.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혈압 있는 거 알고도 이래? 누구 하나 골로 보낼 셈이냐고. 장모님 혈압 올라갈 만한 일인건 안아보내. 내가 불륜 저질렀어.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나 뒹군 거잖아. 왜 나한테 난리야? 나는 정당한 행동은 한 거고 죽었다고 거짓말 친 건 당신이고 불륜 저지른 것도 당신인데 왜 나한테 지져? 알았어. 알겠으니까 당신이 직접 우리 부모님 찾아와서 말해. 거짓말 한 거라고. 그럼 내가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됐지? 그럼 그래?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바람은 왜 핀 건데 그것도 우리 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좋아하고 있었어. 근데 내 맘도 몰라주고 소개받을래?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냥 당신 소개받았던 거고 보고 질투날 하고 당신이랑 결혼까지 했던 거야. 근데 참 웃기지. 정작 남의 거 되고 나니까 날 봐주기 시작하더라. 내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이 내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밀어낼 이유가 있겠어? 안 그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그걸 또 지금 알았네. 고맙다. 내 입으로 나 이혼 유책 배우자예요 하고 떠들어줘서. 그리고 나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가서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라고 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아 맞다, 그거 알아? 내가 그렇게 차려달라고 했던 필라테스 학원, 그거 내 명인 거 뭐 그게 왜 당신 명이야? 아니 그런 당신 이름으로 해줄 줄 알았어? 이거 생각만 얻는 줄 알았더니 양심도 밥 말아먹었네. 저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돌았었나봐.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 테니까 우리 얼굴 보고 이성 지키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뭔 소리야? 라고 대답하려던 찰나 전화는 끊어졌고 택시를 타고 날아온 건지 아내는 앞머리가 다 뒤집어진 채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에는 옅어지고 있는 키스마크를 남긴 채로요. 그 꼴로 와서는 잘못했다며 싹싹 비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웃기던지. 저는 옆에 있는 물을 양껏 입에 넣고
부풀린 다음 뽀부기가 물대포를 쏘는 것처럼 아내에게 물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뽀부기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물 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 아프. 지금 더럽게 뭐 하는 짓이야? 더러워. 더러운 건 내가 아니라 너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혼하면 나는 손해볼 거 없겠다. 신혼집도 4명이 너 학원도 4명이 너는 집만 싸서 저 멀리로 나가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너랑 민호 둘 다 살인 미수죄로 감방에 쳐들어가 있으려나? 그건 또 뭔 소리야. 살인 미수라니 모르는 척하기는. 내 사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 매수한 거 니네잖아. 나 죽게 만들려고 아쉬웠겠네. 2다리만 그렇게 돼서 그 자리에서 확 죽어버렸으면 너희 재혼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그거 다 오해야. 여보 내 말 좀 들어줘. 간호사님 병원 경호팀 좀 불러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아내는 곧 찾아온 병원 경호팀에 의해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 이후 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여자가 운영하고 있던 학원 신혼집은 전부 다 제가 가져오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그년놈들은 살인 미수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8년 7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사고로 인해 2다리가 불편해지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걷기 위해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했고 지금은 예전처럼 멀쩡하게 걷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계속 일을 하여 지금은 팀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이렇게까지 털어놓고 나니 이제 막혀 있었던 제 속이 조금 후련합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